호남 출신 여당 대표에 이어서 더민주의 당대표로 대구 출신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두 사람 모두 58년 개띠, 나이도 같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는 강성이죠. 정부나 여당과 각을 세우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새 지도부를 갖춘 여야 관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 대표 이제 아침에는 국립현충원 들려서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고 오후에는 광화문 들려서 세월호 유가족들 만났거든요. 첫날 행보만 봐도 일단 뭐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 강성 이미지가 대단히 강하게 이제 박혀 있는 정치인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야당 대표가 이제 국립현충원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아서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대두된 적도 꽤 있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도 의식한 거라서 전 뭐 올바른 행보라고 보고, 이제 광화문에 세월호 그 농성장소 간 것은 지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을 두고 여야가 좀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어쨌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좀 연장하겠다, 기간을,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잠시 후에 하나 자세히 살펴보고요. 어제 추미애 대표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만난 자리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저희가 영상 잠깐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축하드려요. 그야말로 58년 개띠 이렇게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대표이지만 국회에서는 제가 정말 왕순대로 모시고 또 늘 하시는 걸 보면서 속으로 많이 컨닝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국민의 소리로 잘 경청해 주시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정말 대표님께 좀 부탁도 많이 하고. 이정현 대표가 의자도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주고 분위기는 좋았지만 또 뼈 있는 말들도 오가고 그랬습니다. 두 대표가 공교롭게도 동갑입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글쎄요, 뭐 추미애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된 인물이에요. 지금 이제 이정현 대표와 추미애 대표가 58년 동갑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것도 뭐 일리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야 대표가 같은 나이인 경우가. 근데 어쨌든 추미애 대표는 고향이 영남이고 대구 출신이거든요. 영남 출신의 야당 대표. 이정현 대표는 호남 출신의 여당 대표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역구는 추미애 대표는 물론 서울 광진구 을입니다. 근데 뭐 이정현 대표는 지역구도 이제 전남이니까 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영남 대표와 영남 출신과 호남 출신이 이렇게 서로 이제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대표를 한다라는 것이 교차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두 분이 알려져 있다시피 친박 그리고 친문의 강한 지원에 힘입어서 이번에 여야 대표가 된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최근에 여러 가지 사안들, 현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대강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우려로 많이 나타난다면은 친문, 친박 이 두 대표가 상당히 그 수위를 조절할 수 있겠으나, 일단 뭐 정기국회가 곧 열릴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그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정부 또 여당과 좀 생각이 다른 부분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 이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당론이 나오지 않고 있었는데 추미애 대표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사드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좀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김정인 대표 때.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할까? 전략적 유연성을 좀 발휘해 왔는데, 지금 대표되고 나서 추미애 대표가 제1성이 사드 배치 당론을 결정하겠다, 반대 당론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최종 지금 뭐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새누리당은 사드 배치를 찬성하겠다라고 이제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당론을 정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또 역사교과서, 또 건국절을 지정하는 문제, 세월호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느냐 문제들도 정부 또 여당과 추미애 대표와는 사실 입장이 정면으로 다른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보수 진보 진영 논리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들이거든요.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보 문제이고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도 지금 야당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정기국회 기간 동안 문제를 제기할 확률이 높고 네. 건국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건국절 문제는 지난 8월 15일 날 대통령께서 건국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건국절 문제도 그렇고 이 역사 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네. 이런 정치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세월호 문제 잠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여야가 생각이 극명히 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미애 대표와 이정현 대표와 추미애 대표의 그런 생각들이 워낙 강합니다. 강성 기류이기 때문에 네. 야당 대표로서 또 선명성을 내세울 공산이 크고 이러는 것들이 어떻게 부딪힐지를 정기국회에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친문 성향의 추미애 대표가 이제 전면에 나서면 아무래도 문재인 대세론이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심지어 2대문이라는 말도 있더군요. 예, 이대로 가면 예. 문재인이 대선 후보다 이런 용어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친문 세력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 당대표에. 그래서 일정 부분 친문의 어떤 그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문제는 지나치게 친문 패권으로 하게 된다면은 당내 비주류들의 그 입지가 대단히 좁아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 뭐 지금 그 당내에 있는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뭐 안희정 지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 그리고 김부경 의원도 뭐 손학규 고문도 마찬가지예요. 손학규 고문이 아직 당적으로 이탈한 상태는 아니니까 전 네. 고문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과연 이제 친문 패권으로 계속 가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대문 이대로 가면은 대세가 이제 문재인으로 네. 굳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당내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할지 모르겠으나 네. 그것이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가 있다. 네. 문재인 대세론이 지나치게 확장되면은 오히려 아까 제가 거론한 그런 분들이 내가 왜 둘러로 있어야 되느냐 뭐 이런 네. 인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원심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네. 것들 때문에 추미애 대표나 친문이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뭐 전망은 보이는데 당장 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광주에서 내년 대권 도전을 선언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왜 이 시점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 대세론이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국민의당의 후보로서 뭔가 자리매김을 하지 않으면은 야권 전체의 문재인 전 대표가 야권 전체의 후보로 자꾸만 기정사실화되는 것에 대한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아주 일찍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뭐 사실상의 대권 도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새누리당이 이제 이른바 친박, 또 이제 더민주가 이른바 친문 세력이 이제 당권을 잡으면서 비주류들이 제3지대론 이야기가 커집니다.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죠. 네. 왜냐하면 비주류가 여당이나 야당의 비주류 세력들이 만약에 발붙일 틈이 없으면은 상당히 어떤 그 합종 연행할 가능성은 높아지거든요. 네. 그리고 당내 친박에 대해서 비박이 그리고 당내 야당의 친문 세력에 대한 비주류, 네. 비문 세력들이 뭔가 반말할 이런 공간은 생기겠죠. 그게 이른바 이제 요즘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 제3지대론이라는 네. 거거든요. 여와 야를 떠나서 새로운 지대에 새로운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합니다만 네.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여당이 그렇게 분열한 예가 별로 없어요. 그 야당보다 여당에는 이 분열의 DNA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비박 세력이 이탈을 하기가 녹록치 않아 보이고 또 야당의 경우를 봐도 일단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으로 이탈이 이루어졌었잖아요. 2차. 네. 그래서 또다시 이탈이 이루어진다는 게 과연 쉬울까. 네. 또 하나 문제는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그 이탈하는 세력의 구심점이 필요하거든요. 네. 과연 그럼 새누리당 내에서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이탈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네. 야당은 김정인 전 대표가 물론 문재인 세력과 각을 세워왔지만 김정인 전 대표가 구심점이 되려면 비례대표 의원은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거든요. 네. 과연 김정인 전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하면서까지 구심점이 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요. 네. 결국 중요한 거는 제3지대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유력한 주자가 하나 나타나야 돼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세력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박원순 시장도 현직 단체장이고 네.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녹록치가 않은 것이고 결국 손학규 전 고문이 어떤 행보를 보이냐. 손학규 네. 전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러한 제3지대론이 현실화될 수는 있다. 현실화될 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도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능성은 반반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기 어렵다면 그렇더라도 제3의 후보들끼리 연대한다면 지금으로서 제일 가능한 시나리오는 어떤 겁니까?
일단 연대라는 게 지금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하나의 이제 주요 변수인 것 같아요. 하나의 정치 인자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김정인 전 대표 물론이고 네. 손학규 전 고문이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네. 어떠한 이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대내외적으로 뭐 정치사회적으로 또 경제사회적으로 뭐 워낙 현안이 많잖아요. 네. 분열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성 있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자꾸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이 만약에 그 당내에서 이 원심력이 증대된다면 그 틈을 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친박과 친문이 어떤 그러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걱정해서 뭔가 수위를 조절하고 당내 포용하고 네. 이렇게 화합해 나간다면은 제3지대의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존의 정당 구도에서 이 제3당이 이렇게 유력하게 등장한 적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네. 2007년도에도 창조한국당이 그랬고 97년도에도 국민신당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영향력이 별로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3지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게 녹록치만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인대 최창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